까마귀. 도쿄 편입지구인 기타다마군의 새 도로 건설 계획은 그곳의 하마지마 쇼사쿠 씨의 소유지가 가격 절충이 안 돼서 현재 난항 중이다. 하마지마 쇼사쿠는 이렇게 말한다. 도로공단이 제시하는 가격은 너무 싸다. 현재 땅값으로 보아서도 너무나 적다. 아무리 도로 건설이라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가격으로 물러앉을 수는 없다. 끝끝내 도로를 내야만 한다면 여기를 피해서라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도로공단의 입장은 이렇다. 공단으로서는 최고 가격을 제시한 셈이다. 하마지마 씨가 제시한 가격은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거기를 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하마지마 씨의 소유지만 남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승낙을 얻었으니까 새삼스럽게 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다. 하마지마 씨가 끝내 굽히지 않으면 토지 수용법의 적용을 고려하겠다 하는 입장이었다. 하마지마 쇼사쿠는 현재의 가세이 전기 주식회사에 근무한 지 12년이 되었다. 소속은 판매부 제2과였다. 가세이 전기는 큰 메이커는 아니지만 중류 이상의 회사로 전쟁 전부터 있어 왔다. 도쿄와 오사카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종업원은 두 공장 합쳐서 3,000명이나 되었다. 하마지마 쇼사쿠는 별로 신통치 못한 사립대학을 나와서 졸업과 동시에 어떤 회사로 들어갔지만 불황으로 문을 닫자 이 가세이 전기로 옮겨왔었다. 그는 올해 38살이다. 양치는 사망했으며 하마지마 쇼사쿠는 농사가 싫어서 셀러리맨이 되었다. 농지개혁 때 4,500평의 논이 깎여서 지금은 택지만 약 300평 가지고 있었다. 중앙선역에서 버스로 15분, 걸어서 40분이나 걸리는 벽촌이다. 부근은 방풍림으로 둘러싸인 부락이 산재해 있다. 요즘에 와서 겨우 아파트 단지가 생겨서 빨간 지붕의 집이 늘어나고 있었다. 하마지마 쇼사쿠는 그러나 셀러리맨으로서는 어쩐지 적격이 못 되는 것 같았다. 그는 아직도 평사원이었다. 자기보다 뒤에 입사한 치들은 벌써 과장도 되었건만 그는 주임도 못 되었다. 이 회사에는 어중간하게 입사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벌써 12년이나 근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말주변이 없는 편으로 상사에 대해서도 아첨을 몰랐다. 친구 교제도 술 정도이지 터놓고 동료들에게 끼어들지도 못했다. 게다가 그는 여자한테도 별로 호감을 못 사서 그쪽 재미라고는 없었다.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코가 넓적한 데다 입술이 두툼한 무뚝뚝한 중년 남자의 얼굴이었다. 일도 별로 잘하는 편은 아니었다. 일을 못하고 상사도 좋아하지 않으며 좋은 친구마저 안 생긴다면 이미 셀러리맨의 세계에서는 낙오자다. 그는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부터 같은 일만 해왔다. 보잘것없는 사무였다. 이런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었다. 주변의 동료들은 차례차례로 새로운 부서로 옮겨가는데 그만은 언제나 잊혀진 것처럼 남겨진 것이다. 상사도 하마지마 쇼사쿠의 존재는 전혀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았다. 다만 실수를 했을 때만 주임으로부터 호되게 야단을 맞았다. 사실 그의 일은 실수가 많았다. 그러나 하마지마 쇼사쿠를 그 이하의 부서에 둘 수는 없었다. 그것이 그의 직장에서는 맨 아래였기 때문이었다. 그것보다 아래라면 신입사원 정도였다. 하마지마 쇼사쿠는 아무한테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 회사에 시골집에서 버스를 타고 붐비는 중앙선에 짓눌리면서 매일 출근했다. 300평의 땅은 있어도 농사를 안 짓는 그는 역시 보통 월급으로 쌀을 사야만 했다. 그는 살고 있는 곳이 먼 만큼 남보다 1시간 빨리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귀가하는 시간도 그만큼 늦었다.
하마지마 쇼사쿠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이 회사를 그만둘까 하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렇다 할 학력도 없고 나이도 40이 가까우니 그를 맞아줄 만한 좋은 회사는 없었다. 그렇다고 새로 장사를 시작할래도 그런 재간도 없거니와 자본도 없었다. 현재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면 노동조합 덕분에 임금 인상의 교섭 때마다 자동적으로 월급은 올라가니까 그럭저럭 미지근한 물에 들어앉아 있는 셈치고 견딜 수 있었다. 그에게는 아내와 2 자식이 있다. 아내는 하마지마를 무능한 자라고 경멸하고 있었다. 자식들도 별로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필요 없는 존재로 취급되었다. 그러기에 하마지마 쇼사쿠는 직업에 조금도 성의를 갖지 않았다. 그는 줄곧 상사에게나 또 자기를 냉소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분개하고 있었다. 자발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작으나마 회사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덕분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회사도 그를 파면시킬 수는 없었다. 말하자면 그는 노조의 힘이라는 멍석 뒤에 숨어서 그 나름의 복수를 회사에 대해서 하고 있었던 것이다. 회사의 업적은 때마침 가전붐이 타고나서 그럭저럭 좋은 편이었다. 그러나 하마지마 쇼사쿠에 있어서 무엇이 제일 괴로운가 하면 회사의 게시판에 나붙는 인사이동 발표였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처지는 꼴을 역력히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다음으로는 지위가 올라 오사카 지사로 영전하는 사람을 도쿄역에서 환송하는 일이었다. 그는 여러 사람들 틈에 끼어서 본의 아니게 역으로 따라가기는 했지만 빛나는 얼굴로 인사를 하고 있는 인간한테 만세를 불러주는 것이 아주 굴욕적으로 여겨졌다. 그는 모두의 만세 소리 속에 이 나쁜 놈아 하고 말한 적도 있었다. 그 정도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 뒤의 공허감은 견딜 수가 없었다. 술이라도 마시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직장이나 인생이 그만을 납 속에 가두고 있었다. 10년을 하루같이 라는 말이 있지만 이미 12년이나 근무해도 평사원이다. 이대로 정년까지 뾰족한 수가 없을지도 모른다. 아니, 머리를 들지 못한다는 것은 뻔했다. 그는 가끔 고의적인 실수도 했다. 휴가의 권리는 착실히 행사했다. 과장 앞에서도 일이 매듭지어지면 예사로 쉬면서 담배를 피웠다. 어때? 출세벌레는 흉도 못 내겠지? 라는 얼굴로 일부러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그는 직장에 있어서의 자기 인생을 진심으로 달관한 것은 아니었다. 원래가 소심한 편이었다. 그래서 보라는 듯이 부리는 심술도 실은 덜덜 떨면서 하고 있었다. 그는 노조라는 조직체에 안심하면서도 자기가 파면당했을 때의 처참함을 두려워했다. 자기 집과 땅은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었다. 자칫하면 그 얼마 안 되는 땅마저 실질적으로 팔게 될지도 몰랐다. 그때의 아내의 상태를 생각하면 마음이 오그라들었다. 재미없는 나날이었다. 그러나 그 단조롭고 지루한 마음에 모래가 필 것 같은 그의 생활에 벼랑간 한 줄기의 광명이 비쳤다. 노조의 위원 개선 시기가 온 것이다. 위원장 서기장은 조합 전속이다. 하지만 그 이하는 직장마다 대의원을 세포적으로 두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상품을 직접 만들고 있는 공장과는 달라서 격리, 판매, 서무 같은 데서는 조합위원장이 되는 것을 귀찮게 여겨 회피하고 있었다. 그래서 언제나 개선 때마다 위원을 서로 떠미는 것이었는데 이번 개선에서는 하마지마 쇼사쿠가 대의원으로 당선된 것이었다. 그것은 유난히 그가 인정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말하자면
저 녀석 언제나 놀고만 있어서 쓸모가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시켜놓자는 모두의 경멸감에서였다. 하마지마 쇼사쿠는 그것을 맡았다. 아니, 정확히는 떠맡겨진 것이었다. 달리 맡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역할이 제일 쓸모없는 그에게 떨어진 것이다. 판매과에서의 노조 대의원이라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하락된 것 같았다. 그러나 하마지마 쇼사쿠에 있어서 그것이 뜻밖의 광명이 된 것은 개선 후에 조합이 임금 인상을 요구해서 투쟁을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것은 그의 의사가 아니었다. 또 그것을 예측하고 대의원을 맡은 것도 아니었다. 실로 우연히 그런 사태로 발전되었던 것이다. 임금 인상 요구는 노조의 새 임원이 구성될 때마다 거의 연중 행사로 되어 있었다. 지금까지의 예로 보아 회사는 그때마다 얼마만큼의 생색을 내어 적당히 처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마지마 쇼사쿠가 대의원이 되었을 때의 집행부는 그때까지와는 달리 진지하게 임금 인상의 교섭을 서둘렀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물가 상승으로 조합원 전원의 지지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위원장은 총무과에서 부과장직에 있는 야나기다 슈지라는 사나이였다. 그는 수재로 일도 잘했다. 장차는 간부가 될 사원이었다. 이 회사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과장 이상의 관리직이었다. 야나기다 슈지는 조합원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이론가이며 실행형이었다. 약간 긴 눈과 맵시 있게 선 콧대와 엷은 입술은 그의 흰 얼굴에 보기 좋게 매치되어 있었다. 약간 긴 머리카락을 한 가닥 이마에 늘어뜨린 야나기다 슈지가 직장대회 같은 데서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한바탕 열변을 토하면 여자 사원들은 황홀한 눈길을 보냈다. 학력도 좋았다. 그는 인류고등학교와 인류대학을 나왔었다. 이 야나기다가 위원장이 되고 나자 임금 문제에 있어서 대폭적인 것을 회사 측에 요구했다. 단결력도 이제까지는 볼 수 없었던 것이었다. 이러한 일은 오직 야나기다 위원장의 인망과 통솔력의 효과였다. 하마지마 쇼사쿠는 대의원으로서 여러 차례 위원회에 출석했다. 이 무렵부터 그의 마음에는 용수철 같은 탄력이 생겼다. 그의 발언은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격한 의견으로 나타났다. 됐다. 이 기회에 회사를 골려주자. 복수를 하는 것이다. 하고 하마지마 쇼사쿠는 속으로 결심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니까 언제나 자기를 냉대하고 있는 과장 따위는 문제가 아니었다. 하마지마 쇼사쿠가 직접 겨냥하는 것은 회사의 경영자다. 사장이나 노동 담당 중역을 향해서 그는 직접 시비를 걸 수 있다. 단체 교섭의 자리에서는 어디까지나 그는 회사 임원과 대등한 위치였다. 평소 과장들도 제대로 말을 못하는 높은 사람하고 이쪽은 당당하게 대하는 것이다. 물론 과장 이하의 부과장 주임 따위는 그의 새로운 눈에서 보면 조약돌처럼 보잘것없었다. 하마지마 쇼사쿠의 의견은 조합 집행부 내부에서도 강경파로 통했다. 회사는 선 집행부가 제출한 임금 기준 인상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거부해왔다. 조합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기업체로서는 경영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이었다. 몇 번이나 절충이 계속된 결과 드디어 파업으로 밀고 가느냐 어쩌느냐 하는 데까지 사태는 절박해졌다. 이때도 가장 강경한 것이 하마지마 쇼사쿠였다. 회사의 회답에는 전혀 성의가 보이지 않는다. 차제에 타협하지 말고 한꺼번에 파업으로 내딛는 것이 좋겠다. 라면서 그는 주장했다. 직장별로 회답이 있었으며 잇따라 전체 직장 대회가 열렸다. 이런 때에도 하마지마 쇼사쿠는 투쟁 본부원으로서 각 직장을 돌아다니며 선동을 했다. 이것이 평소에 그렇게도 무기력한
그리고 제대로 말도 못하던 하마지마 쇼사쿠일까 하고 의심될 정도였다. 그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더듬거리기는 했지만 두툼한 입술을 내밀어 격한 어조로 회사의 무성의를 비난하는 것이었다. 회사 측은 사태가 긴박한 것을 보고 두 차례에 걸쳐 타협안을 내놓았다. 이 이상은 도저히 낼 수 없다는 것이 두 번째의 회답이었다. 집행부도 이것을 최종 통고로 보고 파업으로 돌입할 것인지 아니면 양보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토론에 붙이기로 결심했다. 이쯤 되자 하마지마 쇼사쿠도 회사가 배정해준 노조의 투쟁 본부에 상주했다. 교섭이 절박해지자 그는 거기서 기거하게 되었다. 눈에는 핏발이 서고 수면 부족으로 얼굴이 부스스해져도 그의 투지만은 더욱 격렬해지는 것으로 보였다. 대체로 현장 노동자로 채워져 있는 직장보다도 사무계통의 직장 쪽이 투쟁력에서 약한 것은 어느 회사나 공통적이었다. 가세이 전기 노조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 과거에도 사무계통의 노조원이 너무도 강한 현장 조합원의 의견에 따라갈 수가 없어서 탈퇴해서 새 노조를 만들자는 기운마저 있었던 정도였다. 그 사무계통인 하마지마 쇼사쿠가 누구보다도 강한 의견을 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노조에서도 하마지마 쇼사쿠의 어깨를 두들기며 이쪽에서는 사무계통 쪽은 당신 한 사람만 믿고 있다고 격려했다. 현장 조합원 가운데서도 허약한 자가 나오면 판매부에 하마지마 씨를 본받으라면서 비교로 들먹이는 정도였다. 이 무렵에 야나기다 위원장은 더욱 뛰어난 통솔력을 발휘했다. 그는 하마지마 쇼사쿠의 의견을 잘 들어주었다. 드디어 가세이 전기 노조는 투쟁 태세로 들어가 전면 파업의 위기에 직면했다. 하마지마 쇼사쿠는 자기 직장에 와서는 책상 위에 올라서서 전원을 흘겨보며 연설했다. 과장은 그가 책상 위에 올라서면 얼굴을 찌푸리며 자리를 떴다. 물론 하마지마 쇼사쿠만 연설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평소 그를 얕보아 경멸하고 무시했던 상사나 동료들이 그를 놀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보면 왠지 기분이 들떴던 것이다.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온 회사에 파업으로 큰 손해를 안겨주는 것이다. 그것이 오랫동안 냉대를 당한 나의 복수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야나기다 위원장은 파업권을 행사할 의사를 굳히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또 하마지마 쇼사쿠의 격렬한 야유가 주요했는지 언제나 탈락하기 마련이던 사무계통의 조합원이 이번만은 정확하게 보조를 맞췄다. 회사 측이 제3차의 최종안을 제출해왔다. 투쟁 본부는 이것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때에 이르러 야나기다 위원장의 얼굴에 동요의 빛이 보였다. 직장 대회가 몇 차례에 걸쳐서 열렸다. 현장은 거의 파업 결행 찬성으로 기울었는데 이제까지와 다른 것은 파업 반대 수가 늘어난 현상이었다. 그러나 파업 돌입이 안 될 것 같지는 않았다. 투쟁 본부에서의 회의가 빈번하게 열렸다. 이때 하마지마 쇼사쿠는 그 투지가 평가되어 본부의 실행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회사 임원과의 단체 교섭 자리에 몇 번이나 나타났다. 여기서는 야나기다 위원장이 주로 발언을 했는데 하마지마 쇼사쿠는 위원장의 바로 옆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사장 이하 중역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묵은 채증이 내리는 성 싶었다. 지금이야말로 그는 회사 임원과 대등한 위치에 있었다. 그는 직장으로 잠깐 돌아가서는 동료들에게 격렬한 이론을 폈다. 그것은 틀에 박힌 문구였는데 그는 이 회사를 소나기에 넣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 그의 평소의 무기력은 아득하게 먼 곳으로 사라져 버렸다. 출세를 노리고
조마조마하고 있는 판매부의 동료들이 그의 눈에는 아주 우스워 보였다. 그의 배후에는 노동자의 단결이 있다. 그가 지도하는 조합 앞에서는 가세히 전기의 사장 따위도 단숨에 문책할 수가 있을 것 같았다. 드디어 각 직장마다 파업으로 들어갈 것인가 들어가지 않을 것인가 하는 대중투표가 행해졌다. 그 결과 파업 돌입 찬성과 반대가 각각 반반으로 표가 갈라졌다. 하지만 말입니다. 하고 하마즈마 쇼사쿠는 위원장 이하 투쟁위원들 앞에서 말했다. 반대표를 던진 사람도 파업에 들어가면 반드시 따라옵니다. 또한 이제부터 설득하면 이쪽의 의사를 잘 알아줄 겁니다. 반수는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존중해야 되겠죠. 뭐 하면 됩니다. 하면 반드시 뒤졌던 사람들도 따라올 것입니다. 또 그런 의식이 낮은 조합원은 우리가 끌어올려야 되겠죠. 현장에서 선출된 투쟁위원들은 하마지마 쇼사쿠의 의견에 찬성했다. 그러나 사무계통 출신의 위원들은 주저하고 있었다. 야나기다 위원장은 이러한 회의가 있을 때마다 그저 양쪽 의견을 묵묵히 듣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어조가 갑자기 신중해지고 말이 적어졌다. 그가 뭔가 의견을 말해도 그것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즉, 야나기다 위원장은 직장의 공기가 졸아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위원장은 파업 돌입에 적극적으로 찬동도 하지 않으며 또 신중파의 의견에도 찬성하지 않았다. 말하자면 동시에 양쪽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위원장은 오직 조합의 단결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만 역설했다. 회사가 제시한 안은 첫 번째 회답보다 대폭적으로 늘어나 있었다. 이것이 최후라고 회사 자체가 말했듯이 세 번째는 상당한 폭으로 임금 기준이 인상되어 있었다. 아직도 낼 수 있습니다. 하고 하마지마 쇼사쿠는 중얼거렸다. 회사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경리는 그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차제에 숨겨둔 돈을 토해내게 해서 우리들 종업원들에게 이익을 재분배케 해야 합니다. 파업을 사흘만 계속하면 회사는 손을 들고 말 거예요. 하마지마 쇼사쿠의 의견은 시종 변함이 없었다. 그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강한 현장 측보다도 더 전진하고 있었다. 투쟁 본부는 노조 사무실이었는데 아무 장식도 없었다. 다만 투쟁 태세로 들어간 이후 우호 단체에서 보내온 격려문이 포스터로 그려져서 벽에 잔뜩 붙어 있었다. 이미 이 무렵에는 전 조합원이 머리띠를 두르고 머리띠의 이마에는 단결이라는 구호가 들어 있었다. 그러나 파업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닌지는 끝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투쟁 본부는 밤마다 늦게까지 협의했다. 모든 본부원의 얼굴에는 피로의 빛이 짙게 서려 있었다. 본부원들은 밤마다 거기에 남았다. 그들은 찬 술을 마시며 기운을 냈다. 하마지마 쇼사쿠는 그 중에서는 가장 술을 많이 마신 한 사람인지도 모른다. 그는 파업 돌입 주장파의 최선봉이었다. 야나기다 위원장은 지쳤는지 그러한 논의 석상을 가끔 떴다. 원래 몸이 약한 편이라서 다른 부위원장이 걱정하는 정도이기에 자리를 떠도 별로 수상쩍게 생각되지는 않았다. 사실 야나기다 위원장이 쓰러지면 모처럼 끌어올린 투쟁도 유야무야로 될 것이 뻔했다. 위원장, 끌고 갑시다. 하고 하마지마 쇼사쿠는 언제나 주장했다. 어쩐지 위원장은 망설이고 있다. 우리들이 위원장의 등을 밀어야 한다. 그렇다 하고 늘 찬성하는 것은 현장 측이었다. 그런 어느 날 밤이었다. 오랫동안 자리를 떴던 야나기다 위원장이 돌아왔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끝내 파업을 하면 한다. 그만두면 그만둔다는 것으로
확실히 선을 그어놓지 않으면 조합원의 사기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정도에서 위원장께서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고 다른 부위원장이 말했다. 이것에는 모두의 의견이 찬성이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위원장의 어떤 결정에도 복종하겠다는 것이다. 현장 측은 오사카를 포함해서 강경 일변도에는 변함이 없었다. 약간 과장해서 말한다면 가세이 전기의 전 노조원이 야나기다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그러나 야나기다 위원장은 아직도 의견을 말하지 않는다. 그는 자리를 떴다가 돌아와서도 눈살을 찌푸리고 묵묵히 생각에 잠겨 있기만 했다. 하마지마 쇼사쿠가 무심코 보니까 그때 위원장은 담배를 입에 물고 호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내고 있었다. 하마지마 쇼사쿠가 눈여겨본 것은 위원장이 가진 성냥이었다. 마침 그의 자리가 야나기다 위원장 바로 옆이었기 때문에 그 레테르의 글씨가 잘 보였다. 엷은 황색 바탕에 작은 글씨로 한 바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바의 이름은 제브라라고 인쇄되어 있었다. 제브라라는 것은 분명히 자전거의 마크에도 있었다. 제브라라는 바가 있었던가 하고 무심히 보고 있으려니까 위원장은 갑자기 성냥을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손바닥에 움켜쥐었다가 이내 슬쩍 상의 호주머니 속으로 넣었다. 다만 얼굴만은 하마지마 쪽을 보지 않고 때마침 파업 돌입을 줄곧 역설하고 있던 현장 출신위원의 의견을 열심히 경청하고 있는 표정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상한데? 하고 하마지마 쇼사쿠는 생각을 했다. 왜 그 성냥을 몰래 상의 호주머니에 넣었을까? 계속해서 모른 척하며 주의를 하고 있으니 담배를 좋아하는 야나기다 위원장은 한 개비를 다 피우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또 새 개비를 꺼내 입에 물었다. 이어 위원장은 성냥을 넣은 호주머니에 무의식적으로 손을 넣었다. 그러나 아차 하는 얼굴로 손은 그대로 호주머니 속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건너편에 있는 위원 한 사람이 라이터를 꺼내서 위원장에게 불을 붙여주었다. 야나기다 위원장은 두세 모금 연기를 뿜어낸 뒤 천천히 한쪽 손을 호주머니에서 꺼냈지만 그 손에는 아무것도 쥐어져 있지 않았다. 이상한데? 하고 하마지마 쇼사쿠는 생각했다. 위원장은 호주머니에 성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그것을 꺼내지 않고 남의 불을 빌렸다. 그러나 때로는 그럴 수도 있을 수 있다. 사람은 다른 일에 열중하게 되면 자기 성냥을 쓰지 않고 남한테서 불을 비는 일도 가끔 있는 것이다. 또한 위원장이 성냥을 슬며시 호주머니에 숨긴 것도 별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닐 것이다. 어쩌다가 그런 동작을 한 것뿐일 것이다. 하마지마 쇼사쿠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본부는 그날 밤 늦게까지 협의를 계속했지만 끝끝내 결론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이튿날 밤은 새벽녘까지 토론이 계속되었다. 성급한 투쟁위원은 이틀 전부터 담당 구역을 돌아다니며 파업 결행의 준비 태세로 접어들고 있었다. 어느 직장에서도 천천히 일을 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 더욱이 사무계통에서는 서너 명씩 모이면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공장에서는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줄곧 직장 대회를 열고 있었다. 회사 측에서도 만약에 대비해서 보안 요원들의 확보를 서둘렀다. 회사 전체에서 말하면 비조합원은 관리직인 과장 이상이지만 오직 문서과와 인사과만은 사무적으로 회사 측의 기밀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구성에서 빠져 있었다. 그 인사과원이 직장 대회 안에 몰래 스파이를 넣은 것 같다는 소동도 일어나고 있었다. 요컨대 파업 결행 전야의 사내에서는 신경질적인 살기와 불안이 충만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의견을 말하지 않았던 야나기다 위원장이 그날 새벽녘이 되어 비로소 신중한 어조로 결정을 내렸다. 여러모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나의 상황 판단으로는 지금 조합원을 이끌고 단숨에 파업 결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이번에 그 세 번째의 회사 측 회담안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해서 이번은 파업을 좀 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투쟁위원들은 일제히 야나기다 위원장의 입을 쳐다보았다. 쓸쓸함과 비애, 분노, 안도, 온갖 감정이 저마다의 눈에 나타났다. 지금 무리를 해서 파업으로 몰고 간다면 우리 가세이 전기 노조는 분열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만한 위력을 회사 측에 보였으니까 좀 불만이어도 이 정도로 일단 성과를 거둔 것으로 간주해서 이 사태의 수습을 꾀해 볼까 합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이구동성으로 발언을 요청하는 고함 소리가 터졌다. 그 대부분은 현장 출신의 투쟁위원이었다. 그러나 야나기다 위원장은 전 노조원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었다. 결국 파업은 부결되었다. 이어서 투쟁 태세도 해제되고 가세이 전기의 노동쟁의는 수습되었다. 하마지마 쇼사쿠는 또 이전의 직장으로 돌아갔다. 이번에야말로 모두가 자기를 경외의 눈으로 볼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아니,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제까지 그에게 돌렸던 멸시적 태도는 이제 씻어진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영웅이었던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그의 주변, 즉 판매과의 동료는 실로 이상한 눈으로 하마지마 쇼사쿠를 보는 것이었다. 그것은 전과는 다른 뜻의 경멸이었다. 아무도 하마지마 쇼사쿠에게 말을 건네는 사람은 없었다. 우정 그를 피하고 있는 것이 노골적으로 보였던 것이다. 투쟁위원이 돼서 신나게 설치더니 끝나고 나니까 도로 멍청이가 되었군. 우쭐한 생각으로 혼자 뛰어다니더니 정말 웃기는 녀석이야. 그런 빈정거림이 어느 눈, 어느 표정에도 나타나 있었다. 그것은 평소에도 사무적으로 무능력자인 그에게 향해졌던 이제까지보다도 더한 냉소였다. 과장이나 부과장은 아예 그를 외면했다. 하마지마 쇼사쿠는 이 직장의 공기에 무수히 뿌려진 바늘의 독을 느꼈다. 아니, 그것은 느낀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았다. 그 소동이 있은 지 2주일 후였다. 하마지마 쇼사쿠는 드물게도 과장에게 불려갔다. 이번에 사내 인사 이동이 있는데 자네도 움직이게 되었네. 과장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판매과에서 자재과로 옮겨 창고계에서 일을 해주게. 알겠지? 이건 비공식적이지만 내일 안으로 정식 발령이 날 걸세. 하마지마 쇼사쿠는 그 순간 귀가 찡하게 울렸다. 자재과 창고계라는 것은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출납하는 곳이다. 창고는 본관 뒤쪽에 있었다. 높은 건물에 둘러싸인 탓인지 거기는 햇빛도 잘 안 들며 항상 습기가 차서 추웠다. 창고 안에는 사무용품은 물론 공장에서 사용하는 소모품이 죄다 들어 있었다. 하기야 제품 재료는 여기에 입고되지 않았지만 많은 물건이 있었다. 창고는 한 채인데 직접 물품을 출납하는 작업 담당은 임시 직원 2사람뿐이었다. 계장 1사람과 개원 1사람인 건물 안은 낮에도 전등을 켜야 하는 음산한 곳이었다. 하마지마 쇼사쿠도 과거에는 몇 번이나 여기로 물건을 가지러 와서 알고 있지만 개원은 늘 전표 정리에 쫓기고 있었다. 그는 지난날에는 그런 계에 동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자기 차례로 돌아온 것이었다. 하마지마는 차라리
회사를 그만둘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만두더라도 당장 갈 곳이 없는 현재를 생각하니 스스로 참을 수밖에 없었다. 분명히 그것은 과장의 심술이었다. 하마지마가 투쟁위원으로서 책상 위에 우뚝 올라서서 선동을 하던 모습에 과장은 정오를 불태운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이 좌천이 과장의 의사만도 아닌 것도, 또 희생자가 하마지마 쇼사쿠 한 사람만이 아닌 것도 얼마 못 가서 알게 되었다. 그가 과장한테서 내명을 받은 사흘 뒤 사내 게시판에는 일제히 인사이동의 고지가 나붙었다. 인사과에 도장을 찍은 그 타이프는 10장이나 되었다. 사원들은 게시판 앞으로 몰렸다. 그 중에는 하마지마 쇼사쿠의 자재과 창고계를 명함이라는 것도 들어있었지만 제품부 제1과장을 명함이라는 아나기다 슈지의 사령도 끼어 있었다. 그것뿐이 아니었다. 발표된 사령은 승진, 영전, 좌천으로 갖가지였지만 발령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곧 알 수 있었던 것이 있다. 그것은 지난번에 조합투쟁에 관련된 인사이동이라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까 그 투쟁에서 강경하게 파업을 주장한 패거리는 고스란히 음지의 직장으로 추방되었다. 그 반대로 파업 돌입에 반대한 자나 기회주의자들은 후대되었다. 그 패거리는 거의 한 계급씩 올라갔던 것이었다. 위원장 야나기다 슈지는 총무과 부과장에서 느닷없이 제품부 제1과장이 되었다. 이 회사에서 제품부는 판매부와 마찬가지로 중요 부서였다. 야나기다 슈지의 2계급 특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비약의 이유는 누구라도 명백하게 알 수 있었다. 위원장으로서 파업 돌입을 회피한 데 대한 보상이었던 것이다. 게시판 앞에서 하마지마 쇼사쿠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다. 당했다고 생각했다. 너무도 노골적인 회사의 대노조 정책이었다. 이 신상필발적인 인사이동은 분명히 노조의 약화를 노린 것이었다. 그런데 그토록 하마지마가 믿고 있었던 야나기다 슈지가 치사하게 회사 측의 후대를 받게 된 것이다. 야나기다의 흰 얼굴, 총명해 보이는 넓은 이마, 우수의 표정이 담긴 철학적인 눈썹, 고민이 있는 듯이 이마에 늘어진 긴 머리카락. 그것이 모조리 속임수였던 것이다. 그네들의 빛나는 위원장으로서 전 노조원의 신임을 받고 있는 야나기다 슈지는 실은 노조원 전부를 배반했던 것이다. 지금에야 비로소 짐작이 갔다. 파업 돌입 전야 야나기다는 최후의 단으로서 회피를 결정했다. 그때까지는 가부간에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위장이었고 실제로는 파업 회피를 결정할 찬스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야나기다 슈지의 똑똑해 보이는 얼굴이 일변하여 능글맞은 것으로 하마지마에게는 비쳤다. 그러나 하마지마 쇼사쿠는 사령이 내려진 바이므로 자기 책상을 정리하고 사물을 간추렸다. 그런 다음 오래도록 같이 일했던 동료들에게 인사를 하고 다녔다. 그러나 어느 얼굴도 그에게 동정을 보이지 않았다. 입으로는 섭섭하다느니 신세를 졌다느니 해도 마음속에서부터 하마지마 쇼사쿠를 애석하게 여기는 얼굴은 하나도 없었다. 그 중에는 그가 이런 운명이 된 것은 당연하다는 투의 표정을 노골적으로 보인 자도 있었다. 영웅은 전락했다. 그는 힘없이 자재과로 가서 과장한테 머리를 숙이고 햇빛도 안 드는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아무리 보아도 사무실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움막 속이었다. 일은 바빴다. 여기서는 그도 지금까지처럼 손을 쉬며 적당하게 태만을 부리고 있을 수는 없었다.
각 부서의 젊은 사원들이 차례차례로 전표를 가지고 와서 소모품을 타갔다. 그때마다 그는 현품 출납장에 기입하며 출고 전표를 쓰고 줄곧 원장과 대조를 해야 했다. 전표가 그의 엉덩이를 두들기며 그를 쫓아다녔다. 여기에도 무능한 주제에 게으름만 부리던 이제까지의 그에게 대한 회사 측의 통렬한 복수가 있는 것 같았다. 이거 손해봤구나 하는 것만으로는 끝낼 수 없었다. 하마지마 쇼사쿠는 회사의 냉혹한 처사도 원망스러웠지만 그보다도 회사 측의 술책에 말려서 희희낙낙 승진 포스트에 끼어든 지난날의 투쟁위원들에게 격렬한 반발을 느꼈다. 더욱이 위원장인 야나기다 슈지한테 증오가 집중했다. 하마지마 쇼사쿠가 우울한 얼굴로 일을 하던 어느 날이었다. 맞은편에는 벌써 정년이 가까운 계장이 시무룩한 얼굴로 앉아 있는데 문득 그 노 계장이 파이프에 절반으로 자른 담배를 꽂고 성냥불을 붙이는 것이 보였다. 무심코 그것이 눈에 띈 순간이었다. 하마지마 쇼사쿠는 깜짝 놀랐다. 야나기다 위원장이 호주머니에 집어넣던 어느 바의 성냥이 생각났다. 분명히 그것은 고의로 숨기는 동작이었다. 왜냐하면 하마지마가 그 성냥의 레테르를 보자 야나기다는 그의 시선을 눈치챘는지 그 성냥을 슬그머니 손아귀 속으로 감추었다가 뒤이어 호주머니 속에 넣지 않았던가. 뿐만 아니라 야나기다는 두 번째 담배를 피울 때 무의식 중에 손을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얼핏 정신을 차렸는지 성냥을 꺼내지 않고 손도 호주머니에 넣은 채 빼지 않았었다. 맞은편에 있던 한 투쟁위원이 라이터를 켜주었는데 구태여 남의 불을 빌릴 것은 없었다. 야나기다는 성냥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그는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 아니, 어째서 그것을 소나귀 속에 감췄을까? 그리고 호주머니에서 그것을 꺼내지 않았던 것일까? 그 바의 성냥은 제브라라는 가게의 것이었다. 제브라라는 자전거에 분명히 있기에 하마지마는 그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더욱이 그것은 야나기다 위원장이 파업 돌입의 결단을 재촉받고 있던 직전의 일이었다. 그는 분명히 그 전에도 자리를 떠서 한참 동안 거기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다. 그가 밖에서 돌아왔을 때 그 성냥을 가지고 있었다. 바나 다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가게 성냥을 호주머니에 넣는 것은 보통의 일이다. 그리고 담배를 피울 때는 이 또한 무의식적으로 호주머니에 성냥을 꺼낸다. 아마도 야나기다 위원장은 바의 성냥을 투쟁위원들 눈앞에 내놓고 싶지 않았던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그가 담배를 피울 때의 무의식적인 습관이 그만 저도 모르게 그 성냥을 꺼내고 말았던 것이다. 하마지마의 시선을 눈치챈 야나기다 위원장의 그때의 순간적인 당황. 순간적이라는 것은 내심의 당황을 숨기기 위해 억제한 동작이었다. 무언가가 있다. 그것이 수상했다. 하마지마는 제브라라는 이름의 바를 찾기로 했다. 그는 전화번호부를 뒤졌다. 곧 이름이 나왔다. 바 제브라는 교밭이 뒤에 있었다. 정확하게 동명과 번지가 기입되어 있어서 찾는 데는 힘들지 않았다. 하마지마는 회사가 끝나자 얼굴을 씻고 퇴근할 준비를 했다. 창고개로 옮기고부터는 얼굴이나 손이 사뭇 먼지투성이가 되었었던 것이다. 하마지마 쇼사쿠는 그 후 계속해서 열흘쯤 바 제브라에 다녔다. 제브라는 교밭이 뒤쪽이긴 해도 근처에서는 눈에 띄는 가게였다. 호스티스도 20명쯤 있었고 홀안도 깨끗했다. 마담이라는 여자를 처음 보았는데 32~33살쯤에 통통하게 예쁘장한 얼굴이었다. 그런데도 옷차림은 화류계 여성답게 요염스러웠다.
최근의 유행으로 양장의 영향 때문인지 기모노인데도 앞깃을 넓게 파서 양장의 V자형과 비슷했다. 그것이 키가 늘씬한 마담에게는 잘 어울렸다. 처음 만난 밤에는 마담도 그의 좌석에 와서 애교를 부렸다. 상당한 미인인데 웃는 얼굴에 빨려들 만한 데가 있었다. 게다가 은근한 색정 같은 것이 그 자태에서 풍기고 있었다. 하마지마 쇼사쿠는 가세이 전기에 다닌다고 마담한테 말했다. 어머나, 그러세요? 마담의 쌍꺼풀이 살짝 움직인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우리 회사 직원들도 여기 잘 오나요? 글쎄요. 잘은 모르지만 오시는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집은 이 거리의 빌딩가와 가까우니까 뭐 온갖 손님이 다 오셔요. 일일이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교묘하게 도망치는군 하고 하마지마 쇼사쿠는 생각했다. 분명히 그것은 가세이 전기의 사원을 알고 있는 표정이었다. 그것을 숨기는 것이 수상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하마지마도 깊이 추궁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한 열흘가량 줄곧 바제브라에 다녔다. 그리고 약간 돈을 필요로 할 것 같은 나이 많은 호스테스를 한 사람 잡았다. 그는 마치 이 여자한테 생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상당한 팁을 주었다. 아니, 그것은 단순한 팁이 아니었다. 그는 조삽이라고 생각하고 상당한 돈을 그때마다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는 기어이 그 여자를 영업이 파한 뒤 가까운 다방으로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역시 돈이 한몫한 것이다. 그 호스테스는 하마지마의 말을 잘 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무뚝뚝한 얼굴을 하고 있는 하마지마한테 반해서 몸을 준 것은 아니었다. 역시 돈이었다. 하마지마 쇼사쿠도 그 호스테스가 좋아서 자기 뜻에 따르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 관계를 갖지 않으면 입이 무거운 그녀들은 가게의 비밀을 말하지 않는다. 가세의 전기에 다니는 분이 전에 두세 번 오신 일이 있어요. 그분은 정말 핸섬했지요. 이름을 뭐라고 했지? 그것을 물었을 때에 하마지마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굉장한 밀담 같았으니까. 누구하고 만났는데? 같은 회사의 높은 분이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절대로 비밀입니다. 그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한 핸섬한 사람하고 2층 별실에서 밀담을 하고 있었지요. 낮에도 그랬고 밤에도요. 낮에는 나하고 또 다른 여자 한 사람밖에는 가게에 없어요. 당신은 거기 입주하고 있는 건가? 마담은 아오야마 쪽에 아파트를 빌어 살고 있기 때문에 나와 또 다른 한 여자가 집도 볼 겸 가게 2층에 묵고 있지요. 그래서 알게 된 겁니다. 가세이 전기에 높은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았지? 또 다른 여자가 그랬거든요. 마담의 아파트에 잘 오는 사람이라고요. 그건 어떻게 생긴 사람인데? 하마지마는 여러 가지로 물어보고 그것이 노무 담당 중역인 것을 알았다. 중역은 대머리인데다가 머리 꼭지가 뾰족하기에 그것만의 특징으로도 곧 알 수 있었다. 바야흐로 사태는 명확해졌다. 빛나는 위원장 야나기다 휴지는 제브라의 2층에서 회사 측과 뒷거래를 했던 것이다. 그 여자의 이야기로 미루어 판단하면 야마기다가 가끔 조합 사무실에서 자리를 뜬 날짜와 꼭 일치가 되는 것이었다. 하마지마 쇼사쿠는 이 증거를 잡고 나서부터 더욱 야나기다에 대한 증오가 불탔다. 이놈을 어떻게 해줄까? 나는 창고지기로 구더기처럼 습기 찬 곳으로 몰락되었다. 야나기다는 회사 측에 조합을 팔아넘김으로써 제품 과장으로 출세를 했다.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도대체 이 무슨 용서치 못할 기만이며
배신 행위란 말인가? 하마지마 쇼사쿠는 야나기다 슈지의 얼굴 껍질을 많은 사람 앞에서 벗기려고 생각했다. 큰 소리로 울부짖어 이 배신자의 정체를 백일하에 폭로하는 것이다. 얼마나 통쾌할까? 그러나 그 계획을 생각하기는 했지만 당장 실행하기란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짓을 한다면 그는 당장 회사에서 쫓겨날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을 억누를 수는 없었다. 어떻게 해서라도 야나기다를 추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마지마는 당시의 투쟁위원들을 소집해서 야나기다 슈지의 본 모습을 다 까발릴까도 생각했다. 그러나 이것도 현재의 그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즉 자기에게는 그만한 인망이 없었다. 과연 투쟁 중에는 그도 어엿한 영웅으로 보였지만 지금은 그때의 그림자도 남아있지 않았다. 사람의 기분이란 묘한 것이어서 그런 음지로 전락을 하고 나니까 지난날의 투쟁위원들도 길에서 그와 마주쳐도 제대로 웃는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하마지마 쇼사쿠는 마음이 거칠어졌다. 하나는 부당한 좌천에 대한 불만, 또 하나는 야나기다 슈지에 대한 증오의 앙진에서였다. 그러한 그가 퇴근할 때 창고 안을 돌아보지 않았다고 해도 이상할 것은 없었다. 그날 밤 창고는 누가 버린 담배꽁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원인이 돼서 불이 났다. 그리고 창고는 반소되었다. 하마지마 쇼사쿠는 책임을 지게 되어 사흘 후에는 회사에서 파면되었다. 회사에서 잘린 하마지마 쇼사쿠는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는 가세이 전기의 본사 현관으로 고함을 치며 뛰어 들어가곤 했다. 이젠 아무것도 겁낼 것이 없었던 것이다. 목이 잘렸는데 무엇이 두려울까? 술의 힘도 있었다. 야나기다는 배신자다. 하고 그는 현관으로 들어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그놈은 파업 전야에 회사와 담합했다. 뒷거래는 제브라라는 바에서 이루어졌다. 제브라의 마담은 노무 담당 중역의 제2호, 즉 첩이다. 자, 이것만 말해도 누구나 명백히 알겠지. 야나기다는 파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한창 상의하고 있을 때 그 자리를 빠져나가 제브라로 가서 노무 담당 중역하고 만나 일일이 내통을 했던 것이다. 보라, 너희들 전부는 야나기다 위원장한테 속았다. 나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야나기다는 조합을 팔아서 출세를 한 배신자다. 그러자 수위가 달려와서 그를 바깥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날마다 같은 일을 되풀이했다. 야나기다는 배신자다. 그놈은 스파이다. 야나기다는 회사와 내통했다. 바 제브라에서 중역하고 밀담을 했단 말이야. 내가 그 증거를 쥐고 있다. 그때마다 그는 수위한테 쫓겨났다. 하마지마 쇼사쿠는 우는 건지 울부짖는 건지도 모를 얼굴로 현관 앞에 땅바닥을 엉금엉금 기면서 회사 안에 들으라고 연방 소리쳤다. 야나기다는 배신자다. 바 제브라에서 회사 측하고 거래를 했다. 나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 하마지마 쇼사쿠는 양복을 흙투성이로 만들고 벌겋게 취한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줄곧 절규했다. 야나기다 슈지는 요즘 기운을 잃고 있었다. 그는 제품부 제1과장이 될 당시는 몹시 의기양양했었다. 그는 새로운 포스트에 취임해서도 일에 대한 온갖 기획과 개혁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만한 것은 할 수 있다고 그는 자기의 실력을 믿고 있었다. 부장이나 과원들도 새 과장을 신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그러나 하마지마 쇼사쿠라는 사나이가 매일같이 현관에 나타나서 그를 배신자라고 부르기 시작하고부터는 사원들이 자기를 보는 눈이 이상하게 변한 것을 눈치챘다.
야나기다 슈지는 위원장 시절에 하마지마 쇼사쿠라는 사나이를 잘 알고 있었다. 위원회에서는 괴팍할 만큼 격렬한 의견을 토하는 사나이였다. 그러나 그 발언에는 그다지 현실성은 없었다. 객관적인 분석력도 없었다. 다만 어거지로 파업을 하자 하는 저돌적인 의견만을 연방 내뱉었을 뿐이었다. 그럴 때에 하마지마 쇼사쿠는 뭔가 열에 뜬 사람처럼 약간 종잡을 수 없는 집념에 사로잡혀 있는 듯 싶었다. 위원장인 야나기다는 오히려 하마지마 쇼사쿠를 귀찮은 사나이라고 보고 있었다. 어째서 이런 사나이를 판매부 제2과가 자기들의 직장 대표위원으로 선출했는지 모를 정도였다. 그러나 그 하마지마 쇼사쿠가 자재과 창고계로 좌천된 것을 발표로 알았을 때 야나기다는 곤란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회사가 하마지마 쇼사쿠의 주책 없는 언동에 벌을 준 것은 분명했지만 야나기다 휴지는 그 괴팍한 인물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잠자코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 남자의 이상한 성격으로 보아서 뭔가 일어날 것 같았다. 이 예감은 불행하게도 적중했다. 하마지마 쇼사쿠는 회사에서 목이 잘리자 매일같이 현관에 나타나서 야나기다 휴지의 배신 행위를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이었다. 게다가 거기에는 증거가 있다고도 외치는 것이었다. 야나기다 휴지는 이 제브라의 일건이 가슴에 사무쳤다. 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한 하마지마 쇼사쿠의 고함은 다른 종업원들 사이에 미묘한 효과와 변화를 안겨주기 시작했다. 하마지마 쇼사쿠 자체에 대한 여러 사람의 신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매일같이 찾아와서는 줄곧 소리치는 하마지마의 목소리에 사원들의 심리가 서서히 침식되어 가고 있었다. 분명히 야나기다는 제브라 바에서 거기 2층에서 노무 담당 중역과 만나기는 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 2차례에 불과했다. 그것도 그가 요청해서 거기로 간 것은 아니었다. 때마침 파업을 하느냐 마느냐의 절박한 시기에 그는 회사 측에서 은밀히 전달된 메모를 받았다. 야나기다는 별 생각 없이 그 사자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 데리고 간 곳이 제브라라는 바의 2층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마지마가 말하는 것 같은 배신이 아니었다. 노무 담당 중역이 다른 공개 장소에서는 여러 가지로 자네도 말하기 거북할 테고 나도 막다른 선까지 말할 수는 없으니 단둘이서 터놓고 이야기를 하자고 제의한 것뿐이었다. 그때도 야나기다는 경계를 하며 본심은 터놓지 않았었다. 술이 나왔지만 그것도 거절했다. 회사의 고민을 사실대로 호소한 것은 노무 담당 중역 쪽이었다. 야나기다 휴지가 파업을 회피한 것은 그가 그 위원회의 자리에서 설명한 대로 조합이 2개로 갈라질 것을 진심으로 걱정했기 때문이었다. 또 회사로서도 제3차 회답 이상은 도저히 무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노무 담당 중역의 말에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입수한 정보로 야나기다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의 정세로는 무리를 하면 파업을 결행할 수는 있었을지도 모른다. 또 조합을 2, 3일 동안은 파업으로 끌고 갈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이상은 절대로 무리였다. 자칫하면 사무개통만의 제2조합이 발족될 것 같았다. 사실 한편에서는 비밀리에 그 공작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그는 정보로 알고 있었다. 파업 회피는 야나기다 휴지로서는 정당한 판단이었다고 지금도 믿고 있다. 그는 무엇보다도 조합의 분열이 무서웠던 것이다. 야나기다 위원장 시절만이라도 분열을 막고 싶었다. 이것이 그의 솔직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바 제브라에서 은밀히 노무 담당 중역을 만난 것은
그의 약점이었다. 그가 중역의 간청을 받아들였으면서도 그 회합을 투쟁위원회 누구에게도 터놓지 않았던 것도 실수였다. 그러기에 그 일에 관해서는 나중에 어떤 오해를 받더라도 변명할 길이 없었다. 그 때문에 야나기다 슈우지는 하마지마 쇼사쿠와 대결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누가 뭐래도 바 제브라의 그 사건은 하마지마 쇼사쿠한테 대한 그의 치명적인 패배였다. 그 점을 찔리면 그에게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유감스럽게도 그 자리에는 제3자는 없었다. 증인이 없었던 것이다. 또 나중에 알았지만 그 바의 마담이 중역의 첩이었던 것도 그의 약점을 배가시켰다. 야나기다는 배신자다. 야나기다는 스파이다. 이 하마지마의 고함 소리가 그에게 또 들려왔다. 귀를 막고 싶은 절규였다. 주위 사람들이 야나기다 슈이치에게 의심스러운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그 고함 소리가 몇 번인가 되풀이되고부터였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아픈 것은 야나기다 슈지가 총무과 부과장에서 제품부 제1과장이라는 영직으로 단숨에 승진한 사실이었다. 하마지마의 고함 소리를 기다릴 것도 없이 그것이 야나기다에 대한 포상임은 누구나가 잘 알고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불신감과 의욕이 야나기다의 주위에 형태를 갖추어 차차 늘어났다. 야나기다는 일에 대한 애초의 박력을 상실했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그는 자신감도 잃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제품부 제1과장이라는 현재 위치가 하마지마 규탄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었다. 야나기다 슈지는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원래부터 희었던 그의 얼굴은 더 창백해지고 눈에 핏발이 섰고 여자 사원을 황홀하게 했던 긴 머리카락은 줄곧 그의 이마나 귀 위에 헝클어졌다. 눈에 띄게 체중도 줄었다. 그의 얼굴은 짧은 기간에 날카로워졌다. 하마지마를 만나서 이야기하면 납득하겠지. 그는 몇 번이나 그것을 실행하려고 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를 망설이게 한 것은 현재의 하마지마의 입장이었다. 그는 창고계로 추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파면당한 상태다. 평온한 심리 상태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러고 보면 이야기할 기회는 전혀 없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투쟁위원 시절에 그의 괴팍한 언동으로 미루어 야나기다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하마지마에게 통할 것 같지가 않았다. 하마지마 쇼사쿠는 바야흐로 가세이 전기에 대한 원한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야나기다 슈지의 규탄도 그 현상의 하나였다. 이러고서야 만나도 헛수고임이 뻔했다. 야나기다 군. 어느 날 부장이 불렀다. 뭔가 기운이 없어 보이는구만. 어때? 이번에 잠시 좀 휴가를 가지 않겠나? 네? 야나기다는 부장의 얼굴을 핏발선 눈으로 보았다. 뭐 여러 가지 잡음도 있는 것 같지만 신경 쓸 건 없어. 하지만 자네 자신으로서도 분명히 이번에 좀 휴식이 필요한 것 같아. 이 몸을 좀 소중히 해야 돼. 그건 자네로서는 장래의 비약에 대비한 잠시의 휴식이 되겠지. 그리고 몸과 정신을 회복하면 또 회사를 위해 실컷 일해줄 수 있지 않겠나? 이거는 내 개인의 의견이 아니야. 중역도 걱정을 해서 나더러 그렇게 말하라는 것일세. 휴양, 휴식. 그것이 얼마만큼이나 출세를 정체시키는가는 야나기다 슈우치 자신도 잘 알고 있었다. 그 전예는 회사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있었다. 휴양은 자칫하면 주류에서 영원히 탈락하는 것을 뜻했다. 그는 문득 이것은 파업 돌입 직전에 험악한 상태에까지 조합을 끌고 간 그의 행위에 대해
회사 측이 꾸민 복수가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일어났다. 야나기다 슈지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마지마 쇼사쿠를 만나려고 결심했다. 지금 입장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마지마 쇼사쿠와 이야기할 용기가 났던 것이다. 그는 누구에게도 하마지마와 만난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 하마지마 쇼사쿠는 가세이 전기를 파면당한 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회사의 경비원으로 채용되었다. 그는 낮근무와 밤근무를 되풀이하고 있었다. 밤에는 회중전등을 가지고 작은 빌딩을 순찰했다. 작은 빛의 동그라미를 앞세우면서 그의 구두소리는 차디찬 콘크리트 위에 딱딱하게 울렸다. 하룻밤의 근무가 끝나면 이튿날은 비번으로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 가끔 관광객이 지나갔다. 하마지마의 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이런 곳에 살면 건강에 좋겠어요 하고 부러운 듯이 말하곤 지나쳤다. 제일 앞에서 얘기했던 도로공단에서 새로운 도로 건설의 계획이 발표되었다. 그 토지 매수건으로 교섭원이 몇 번이나 하마지마의 집에 찾아왔다. 그의 집과 땅이 바로 도로의 중앙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근처의 땅은 거의 다 교섭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하마지마 슈사쿠는 공단 측의 가격으로는 절대로 응할 수가 없다고 거절했다. 교섭원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말하며 차차 가격을 끌어올렸다. 하지만 하마지마는 그것도 일절 거절했다. 그는 누가 와도 말을 듣지 않았다. 지방 유지나 구장이 설득을 해도 그의 의사는 변하지 않았다. 그것은 옹고집이라고 할 정도였다. 도로공단에서도 배상 가격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마지마 쇼사쿠가 내세우는 이유는 여기는 아버지가 남겨준 땅이라 그 추억이 서려 있으니 다른 쪽으로 피해달라는 것이었다. 하마지마 쇼사쿠는 여러 사람들에게 터무니없는 욕심쟁이이자 비타협적인 인간으로 보여졌다. 도로공단에서는 끝내 하마지마 쇼사쿠가 승낙을 하지 않는다면 토지 수용법에 의해서 강제 집행도 불사하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하마지마 쇼사쿠는 자기 땅 밑에 잠들어 있는 시체가 3개월 정도 경과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땅을 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땅 위에는 잡목이 서 있었다. 아직도 시체의 살덩이는 썩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완전히 뼈만 남자면 앞으로 1년쯤은 더 걸릴 것 같았다. 그동안에 시체를 꺼내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작업이었다. 하지만 백골이 되고 난다면 처리는 훨씬 간단했다. 그때까지는 그 땅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앞으로 1년, 그동안만 교섭을 버티자. 그러는 동안에 자기 집과 땅만을 남겨놓고 도로공사가 진행될지 모른다. 토지 수용법을 적용한다고 하지만 이쪽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2, 3년쯤은 넉넉히 걸린다. 야나기다 슈지의 육체는 그동안에 완전히 액체가 되어 땅속으로 스며들고 하얀 뼈만 남게 될 것이다. 하마지마 쇼사쿠는 비번 날에는 꾸벅꾸벅 졸면서 집안에서 지냈다. 낮 근무의 날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때에 돌아왔다. 야근 날은 저녁 때 출근해서 이튿날 아침에 돌아온다. 그의 집은 방풍림에 둘러싸여 있었다. 봄이 되면 일대의 잡목림에 새싹이 움텄으며 가을에는 노랗게 되었다가 겨울에는 가지만 낭상했다. 지금은 그 겨울이었다. 비번으로 돌아오는 하마지마 쇼사쿠는 문득 논두렁에 서서 자기네 땅을 바라보았다. 오늘도 무수한 까마귀 떼가 그 위를 날고 있었다. 까마귀는 그 시체를 묻고 난 뒤부터 매일같이 여기로 몰려오는 것이었다.
하마지마 조사꾼은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까마귀의 극성에 이웃 사람들이 의심을 해서 경찰에 밀고 한 것은 아직까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